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가지고 왔습니다. 공지영 지음 해냄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삶은 존재를 쪼개는 듯한 고통 끝에서야 바뀐다. 1000번 별이 지고 뜨는 동안 침묵했던 작가 공지영 길을 떠나다. 세상의 소란이 아닌 고독의 한가운데서 스스로를 대면하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기까지 순례의 시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유 없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는 에세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에 대해 출판사가 써놓은 책 소개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선택해야 한다. 그 고독을. 그것이 참된 것이라면. 평사리의 고요한 기도방에서 황막한 예루살렘 광야까지 세상의 모든 미혹을 뒤로하고 마침내 스스로의 고통과 어둠으로부터 회복하는 길을 만나다. 매력적인 문장과 깊은 울림을 전하는 공지영표 산문의 정수. 3년 전 서울을 떠나 하동군 평사리에 정착한 소설가 공지영. 그 무렵 작가로서의 번아웃에 시달리며 더 이상 글을 쓸 수 있을까 심각한 회의에 빠진다. 고독 속에 스스로를 유폐하고 그것에서 평화와 행복을 되찾아가던 어느 날 작가는 문득 순례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목적지는 예루살렘. 예수의 탄생과 성장,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진 곳. 평온한 일상을 살면서 잊고 있던 그곳으로.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책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중 첫 번째 꼭지를 일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공정 작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일상적인 언어들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소개해 드릴게요. 1000번 별이 지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묻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물어라.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려 하기 전에 인생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 귀 기울여라. 인생의 문이 닫힐 때 그 앞에 너무 오래 서 있지 마라. 문이 닫힐 때 나머지 세상이 열린다. 파머 제이 파머.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중에서. 그 무렵 나는 가끔 깊은 밤중에 깨어나곤 했다. 대개는 창이 은빛으로 눈부셨다. 부스스 일어나 창밖을 보면 달빛을 받아 은빛 물결로 일렁이는 섬진강이 보였다. 모내기를 하려고 물을 가두어 놓은 무딤이 번론에도 은빛들이 출렁였다. 내가 사는 곳은 지리산 중턱, 지리산 형제봉의 등을 기대고 앞으로는 평사리 벌판과 섬진강 구비를 바라보고 있다. 누군가 밤새 손바느질이라도 해서 펼쳐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네모들이 83만 평의 광활한 무딤이 벌에 아침마다 초록과 브라운이 어우러진 새로운 조각보 전시회를 여는 것이다. 나는 별일 없이 잘 지냈다. 새벽에 잠이 깨고 나면 기도방으로 가서 우선 촛불을 밝혔다. 어둠이 물러서면 밤새 내 머리맡에 놓였던 시간들의 상자가 열리고 밤새 대기를 떠돌던 찬 물방울들이 이슬로 맺혔다. 새아침의 새벽, 천지창조의 첫 순간처럼 여리고 고요하고 순결한 시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섬진 강가에 정착한 지 3년이 넘게 흘러갔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별들이 1000번쯤 뜨고 또 지고 반딧불이들이 날고 죽고 다시 태어났다. 건너편 마을의 불빛들은 늘 오렌지 빛으로 희미했다. 이곳에 와서 먼동은 새들의 지저귀물로부터 터온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어둑하고 좁은 골방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으면 창밖에서 새들이 노래하는데 이상하게도 창은 아직 어두웠다. 하지만 일어나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면 멀리서 희미하게 반드시 동이 터오고 있었다. 나는 이 시간의 여행자, 여정의 종착지를 안다. 서울집을 처분하고 이삿짐을 싸서 완전히 이곳으로 내려오던 날, 나는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내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뒤뜰의 성모상 곁 동백나무 아래 뿌려달라고 미리 유언까지 해둔 터였다. 그 문자를 받고 갑자기 아이들이 난데없이 빠른 답장을 보내오고 생전 안 하던 안부를 묻길래 피식 웃었던 적도 있다. 아이들이 너무 걱정할까 싶어 지금 말고 나중에 라고 말하려다 말았다. 그걸 누가 알겠는가? 나는 10대 이후로 죽음에 대해 거의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다못해 이사를 할 때도 나는 이곳에서 생을 마쳐도 좋은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지금도 날마다 한다. 이렇게 하고 죽어도 좋은가? 혹은 이것이 너의 마지막이어도 후회하지 않을 텐가? 하고 그렇기에 나에게는 지금 이 한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리고 생의 각 순간들도 그랬다. 그렇지 않았을 때도 있었는데 그건 대개 내 생이 나쁘게 흘러갈 때였다. 아마도 남들에게 몰라 요새 정신없이 바빠 라고 말하던 때였을 것이다. 하지만 정신이 좀 나서 내 마지막이 이래도 좋은가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대개는 지금 다시 돌아봐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곤 했다. 혼자서 뭐하고 지내요? 하고 물으면 나는 가볍게 네, 저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 사람들은 못 들을 소리라도 들은 듯 소스라친다. 그리고 행여 자살이라도 하려는 여자를 보듯 내 기색을 살피다가 내가 많이 명랑해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는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바뀐다. 그들이 더 물으면 그것에 대해 나는 할 이야기가 많을 테지만 대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아무도 더 입을 열지 않는다. 내가 거의 평생에 걸쳐 죽음을 그토록 의식하는 건 그것이 공평하게도 모든 인간에게 오기에 얼결에 떠나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그것은 대개 죽음의 질이 삶 전체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평생을 정직하게 그리고 타인을 위해 고생까지 하면서 살아왔지만 안 좋은 일에 연루되어 모든 걸 포기하고 스스로 죽은 지인들이 있다. 이들은 그럼으로써 살아왔던 삶 전체를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그 죽음은 그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에게도 영영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그를 사랑하던 우리에게도 큰 상처를 주고 말았다. 그 반대도 있다. 역사적으로는 예수 오른편에 매달려 같이 사형당한 도둑이 그렇고 지금 내가 20년째 만나 함께 미사를 드리고 빵을 나누는 사형수들이 그렇다.
그러므로 죽음이야말로 혹은 그 죽음 직전 우리의 자세야말로 어쩌면 생을 두고 우리가 가장 의식해야 할 소중하고 조심스러운 순간일 것이다. 그러니 죄 많은 내게도 희망이 있다. 카톨릭의 경언처럼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 살수록 신기한 것은 이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처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지만 하늘 아래 똑같은 것도 실은 없다. 어제 그 하늘이 오늘의 저 하늘은 아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섬진강이라 부른다 해도 어제 그 강물이 오늘 저 강물은 아니며 수만 년 동안 남들이 한 그 사랑이 내 첫사랑은 아닌 것이다. 나는 이곳에 와서 그냥 자연에 맞춰 살아보고 싶어서 아침 시간에 알람을 사용하지 않았다. 글쓰기와 요가 혹은 강연이나 행사 같은 모든 의무를 벗어버리고 온전히 그냥 살아보고 싶어서였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무, 밥을 해줘야 한다는 강박을 모두 벗어던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시골에서 혼자 사는 것의 미덕이다. 생활비가 반 이하로 줄었다. 해 뜨는 시간이 빨라지면 내 기상 시간도 빨라졌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눕고 싶을 때 눕는다. 겨울이 되면 내 잠도 길어지는 것은 물론이었다. 다만 침대 곁의 동쪽 창이 밝아오면 나는 더 누워 있을 수가 없다. 오늘에 대한 설렘 때문이다. 오늘 나는 무슨 처음을 맛볼까? 오늘은 어떤 꽃이 새로 피고, 오늘은 어떤 싹이 새로 돋고, 오늘은 어떤 구름이 어떤 바람을 타고 내 곁을 스칠까? 그것은 모두 처음이 될 것이고, 이 처음은 내가 맛볼 마지막 처음일 것이기에 이 단어를 쓰고 있자니 다시 설렌다. 설렘을 가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대가족의 막내로 태어난 나는 평생을 혼자 있어 본 일이 없다.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언니, 오빠, 게다가 봉순이 언니까지 있었고 삼촌과 이모들이 자주 우리 집에 머물렀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늘 혼자인 것이 두려웠다. 두려웠기에 한 번도 그래보지 못했고 그래서 공포는 더 커져갔을지도 모르겠다. 이 세상의 모든 시와 노래도 혼자인 것은 외롭고 서럽고 힘든 일이라고 했으므로 별로 의심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은 아닐까? 게다가 삶의 경랑 속에서 나는 혼자일 수 없었다. 22살에 첫 결혼을 했고 우선 아이들 그리고 지금은 남이 된 가족들과 함께였다. 한참 아이들이 클 때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있었다. 잠시 말고 곧 돌아가야 하는 것 말고 좀 돌아오거나 좀 있다가는 반드시 돌아올 가족도 없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없이 온전히 혼자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우선 서울과 하동을 오가며 살기로 했다. 이곳은 그냥 내려와 쉬는 곳으로 삼고자 했던 거다. 어느 날인가는 시내에서 일을 보고 서울 집으로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아들네 집에 다니러 온 시골 할머니가 이런 기분이 들까? 그런 생각도 났다. 그날 자려고 누웠다가 나는 결국 벌떡 일어나고 말았다. 밤늦게 섬진강가로 돌아왔다. 서울 집에는 다 크긴 했지만 아이들도 있고 고양이들도 있었는데 여긴 아무도 없었다.
그땐 아직 우리 강아지 동백이도 내게 오기 전이었다. 점점 그런 날들이 잦아졌고 어떤 날은 오후에 올라갔다가 밤에 내려와 버린 일도 있었다. 천천히 여러 날 동안 나는 내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고 싶어? 이 질문은 아주 어려웠다. 이번 소설은 무슨 이야기예요? 만큼 어려웠다.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래서 나는 질문을 바꾸었다. 누가 부러워? 농담이지만 나는 돈 잘 벌어서 아내에게 다 주고 집에는 잘 들어오지 않으면서 오직 아내만을 사랑하는 남편을 가진 친구가 부러웠다. 그런데 타워 팰리스에 살거나 압구정동 대형 아파트 혹은 청담동에서 수백억을 가지고 사는 친구는 부럽지 않았다. 이건 진심이었다. 그래도 누가 부러워? 라는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나는 타샤 튜터 할머니가 부러워. 알지? 뉴욕에서 태어나 우리로 치면 강원도쯤 되는 버몬트주에서 자신만의 꽃밭을 가꾸다 가신 할머니. 청담동 주택에서 수백억을 가진 삶을 살래? 타샤 투더 할머니처럼 살래?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아무 망설임이 없었을 것이다. 나에게는 통장의 숫자로 존재하는 돈 같은 것보다 오늘 내 앞에서 향기로이 피어나는 꽃송이들이 더 소중했다. 아직도 철이 없어서이기도 할 것이다. 사람들은 곧장 나를 그렇게 비난하곤 하니까. 그러나 나도 할 말은 있다. 나는 늘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고. 물론 내게 넌 어느 때 행복해 하고 물어본 사람은 없었다. 질문이 없으니 대답도 없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작은 거라여 내 모든 일정과 계획이 취소되고 더구나 날이 가도 코로나가 사라질 기약이 없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적했던 그의 봄, 삶이 내게 물었다. 대답해봐. 정말이지 어떤 때 너는 진심 행복하니? 그것은 약간의 충격을 내게 안겨주었다. 내가 평생을 두고 행복하기를 원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평생을 열렬히 그러기 위해 노력한 것도 진심이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하다니 나는 그것이 더 충격적이었다. 작가라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느끼고 생각한다면서 어떻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처음 할 수 있을까? 그토록 행복을 원하고 그토록 행복해지고자 노력했으면서 남들이 그러는 거 말고 오직 내게 있어서 구체적인 행복은 무엇인지 나는 진심으로 고민해보지 않았다. 오늘 읽으려고 한 부분 다 읽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는 공정 작가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녹아 있는데요. 우리도 배울 점이 있죠.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태도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오늘 배우는 공부가 마지막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의 경험이 마지막 경험,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념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